저는 박영호입니다. 올해 72이죠.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일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은퇴한 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내 순자를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순자는 암과 싸우다 결국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지도 못했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감정이 얼어붙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그 상실감이 몸 깊숙이 스며들고 있어요. 매일 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순자의 영정 사진을 바라봅니다. 40대 때 찍은 사진인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보, 오늘도 하루 잘 보냈어. 이렇게 말을 걸곤 했죠. 대답은 없지만 말입니다. 집은 너무 조용합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려요. 예전엔 순자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텔레비전 보며 웃는 소리로 집안이 생기 넘쳤는데 말이죠. 이제는 저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든다며 아들 준호가 나가라고 권했거든요. 경로당에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투를 치거나 바둑을 두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돌아보니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아,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저는 최선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했어요. 얼마 전부터 이 동네로 이사 왔거든요. 박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이라는 분은 참 다정했어요. 저에게 차 한 잔 따라주시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경로당 분위기나 동네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혹시 혼자 사세요? 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아내를 10년 전에 떠나 보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 저의 외로움을 이해해준다는 말을 듣지 못했거든요. 아들 준호도 바쁘다며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요. 저도 비슷한 처지예요. 남편을 몇 년 전에 먼저 보냈거든요. 선이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었습니다. 선이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들이 재미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선이 생각이 났어요. 순자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좋은 분을 만났어. 참 따뜻한 사람이더군. 그런데 그날 밤 가슴이 답답해서 약을 꺼내 먹었어요. 심장 질환 때문에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약이었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갑자기 현실이 와닿았습니다. 내 인생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병원에서는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했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오늘 만난 선이가 소중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매일 밤 아내 사진만 바라보며 지내던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경로당에 나갈 때마다 선이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이도 저를 만나길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호 씨,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선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기다렸다는 말이었죠.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미안합니다. 병원에 다녀오느라 늦었어요. 어디 몸이 편찮으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좀 안 좋습니다. 약만 꾸준히 먹으면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러시구나. 몸 관리 잘하셔야 해요. 선이는 저에게 정말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경로당에서 만나면 따뜻한 차를 타서 주고 집에서 만든 반찬을 가져와 나눠주기도 했죠.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선이가 김치찌개를 작은 통에 담아 가져왔어요. 집에 가서 먹어보니 순자가 끓여주던 것만큼이나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만든 음식 냄새를 맡으니 눈물이 나더군요. 다음에 만났을 때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혼자 사시니까 제대로 못 챙겨 드실까봐 걱정됐어요.
이렇게 서로를 챙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것도 모자라 같이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어요. 영호 씨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은퇴했죠. 아, 그러시구나.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했어요.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일이었죠. 선희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호감이 갔어요. 남을 돕는 일을 했다니 성격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계절이 바뀌면서 저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봄이 되자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여름엔 그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가을엔 단풍 구경을 함께 갔어요. 영호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어느 날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저는 선희와 재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라니 스스로도 놀라웠지만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기엔 너무 외로웠거든요. 선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했습니다. 선희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환한 미소를 보였어요. 진심이신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 준호가 격렬하게 반대한 거예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게 분명해요. 준호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선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너무 순진하세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고요. 준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희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선희가 집에 와서 제 약을 정리해주다가 심장약 봉투를 유심히 보더군요. 그리고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했죠. 영호 씨 약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빼먹으면 안 되니까요. 가끔 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선희는 정말 세심했어요. 제 건강을 누구보다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선희는 정말 빨리 우리 집에 적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만들어주고 집 안 곳곳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순자가 떠난 후 엉성하게 관리되던 집이 다시 살아났다는 느낌이었죠. 영호 씨, 이 방은 너무 어둡네요. 커튼을 바꿔볼까요? 좋습니다. 선희 씨 마음대로 하세요. 선희는 집 안 곳곳을 자신의 취향대로 바꿔나갔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남자 혼자 살다 보니 집이 삭막했거든요. 여자의 손길이 닿으니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불만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안부 차 들르던 것도 더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좋아, 선희가 잘 챙겨주거든. 그래도 몸 조심하세요. 나이가 나이인데. 준호는 선희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했어요. 인사도 겨우 받을 정도였죠. 선희도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준호가 조카 장미를 데리고 왔어요. 장미는 변호사로 일하는 똑똑한 아이였죠. 삼촌 안녕하세요? 장미야. 오랜만이다. 장미는 선희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장미를 따로 불러내더군요. 장미야, 너한테 부탁이 있어. 뭔데요, 오빠? 그 여자 신분을 조사해 줄 수 있겠니? 뭔가 수상해. 오빠 그런 건 좀. 제발 부탁이야. 아버지가 속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 장미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삼촌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기다려보자고요? 선희는 집에서 살림을 맡아가며 점점 주도권을 잡아갔어요. 장보기부터 집안 정리, 심지어 제약 관리까지 모든 걸 도맡아 했죠. 영호 씨는 편히 쉬세요. 이런 건 제가 할게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선희가 제 서재에서 뭔가를 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제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책상 위 서류들이 미묘하게 옮겨져 있었거든요. 선희 씨, 혹시 내 서재에 들어왔었어요? 아, 청소하다가 서류들이 좀 흩어져서 정리했어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를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웃 김 할머니가 준호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더군요. 준호야, 너 새어머니 말인데 좀 이상한 소문이 있어. 어떤 소문이요? 예전 남편 사업이 망했을 때 뭔가 수상한 일이 있었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돈 문제로 말이 많았다더라. 이 이야기를 들은 준호는 더욱 불안해했어요. 저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었죠. 선의에 대한 의심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금고에 넣고 있는데 선의가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더군요. 그때 저는 일부러 낡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넣어뒀어요. 선의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선의의 행동을 갈수록 점점 수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병원에 간 사이 혼자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거든요. 그날은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기 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선의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목소리였죠.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선의가 제 서재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깜짝 놀라면서 급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영호 씨 벌써 오셨어요? 병원이 일찍 끝났어요. 뭘 하고 계셨소? 아, 서재 청소를 좀 하고 있었어요. 먼지가 많이 쌓여서요. 하지만 선의의 표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뭔가 들키면 안 될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선의가 잠든 후 서재를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표시해둔 서류들이 모두 옮겨져 있었어요. 특히 재산 관련 서류들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뒤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제가 외출한다고 하고 몰래 집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선의가 금고 앞에서 이것저것 만지고 있더군요. 도대체 비밀번호가 뭘까?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선의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바로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좀 더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준호의 의심이 맞았던 건가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선의에 대한 마음이 진짜였는데 그게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웃 김 할머니가 준호에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줬다더군요. 준호야, 내가 알아본 건데 말이야. 뭐요, 할머니? 그 여자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졌대. 그런데 이혼하면서 재산을 다 빼돌렸다는 소문이 있어. 정말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 이 얘기를 들은 준호는 더욱 불안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실한 증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의는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고 약도 빼먹지 않게 챙겨줬거든요. 영호 씨, 약 드세요. 매번 고마워요. 하지만 약을 먹을 때마다 선의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죠. 심장약을 먹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 씨,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더군요. 약만 꾸준히 먹으면 된대요. 다행이에요. 건강이 최고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선의의 표정엔 뭔가 아쉬운 기색이 보였어요. 마치 제가 더 아프길 바라는 것 같았달까요? 그 즈음 금고에 넣어둔 그 낡은 봉투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선의가 만져본 게 분명했죠. 하지만 봉투는 열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특별한 방식으로 봉인해뒀거든요. 그 봉투 안엔 정말 중요한 게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선의는 앞으로도 절대 그 내용을 알 수 없을 겁니다. 준호가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미를 통해 알게 된 일이었죠. 삼촌, 오빠가 사설 탐정을 쓴대요? 그래? 뭘 조사한다고? 세숙모의 과거를 파헤치려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준호 성격상 그럴만했거든요. 오히려 늦었다 싶을 정도였죠. 며칠 후 준호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그 여자가 제가 미행하는 걸 알아챘어요. 선의가 사설 탐정의 미행을 눈치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역으로 증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의가 울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영호 씨, 저 정말 억울해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사람을 시켜서 저를 미행했어요. 사진까지 찍었더라고요. 선의는 눈물을 흘리며 증거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누군가 선의를 미행하며 찍은 사진들이었죠.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미안합니다. 준호한테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이야기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선의가 미행을 눈치채고 역으로 증거를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뭔가 계산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준호를 불러서 호되게 꾸짖었어요. 준호야, 네가 너무 심하게 나간 것 같다. 아버지 그 여자가 이상해요. 미행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눈치채죠? 네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아직도 탐정 이야기냐? 준호는 풀이 죽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밤 선의와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준호 씨는 왜 저를 그렇게 의심하는 걸까요? 아마 내가 많이 걱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영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재산 같은 건 관심 없어요. 그런데 선의가 재산에 관심 없다고 말할 때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며칠 후 장미가 찾아왔어요. 삼촌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니? 혹시 삼촌께서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장미의 질문에 저는 잠깐 놀랐어요. 역시 똑똑한 아이라서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거든요. 무슨 소리야? 그게? 삼촌 표정이 예전과 달라요? 뭔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장미야, 때가 되면 너한테만 이야기하마. 저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사이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었어요. 선의는 여전히 제 주변을 맴돌며 재산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했어요. 특히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온갖 수를 썼죠. 영호 씨, 혹시 금고 비밀번호 메모해둔 곳 있어요? 나이 들면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잊을 리 없어요. 하지만 선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없을 때마다 금고 앞에서 이런저런 숫자를 눌러보곤 했거든요. 물론 저는 다 알고 있었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선의의 정체와 목적,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계획까지 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가족 기념 모임 날이었어요. 제 생일을 맞아 준호와 장미가 함께 모이기로 한 날이었죠. 삼촌 생일 축하해요. 장미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준호도 케이크를 준비해 왔고요. 고맙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네. 선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 모임이었지만 공기 중엔 긴장감이 흘렀어요. 할머니도 함께 계시니까 더 좋네요. 장미가 선의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케이크를 자르고 차를 마시며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장미가 갑자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삼촌 이거 좀 보세요. 뭐니? 장미가 꺼낸 건 선의의 과거 기록들이었어요. 재판 기록, 빚 관련 서류, 그리고 각종 사기 혐의 자료들이었죠. 최선희 씨,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장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본인 이름으로 된 서류들인데요. 사기 전과도 있고 전 남편 사업체에서 거액을 빼돌린 기록도 있네요. 준호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정말이에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조용히 차만 마시고 있었죠. 선의는 처음엔 발뺌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법원 판결문까지 조작할 수는 없죠. 장미가 냉정하게 반박했어요. 선의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인정할게요. 드디어 선의가 자백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빚이 많아요. 그리고 당신 건강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은 시간만이라도 곁에 있고 싶었어요. 정말 사랑했다고요. 하지만 그 눈물조차 거짓 같았어요. 계산된 연기처럼 보였거든요. 준호는 분노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아버지 재산만 노리고. 그런데 그때 장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런데 준호 삼촌 이것도 보셨나요? 뭔데? 오빠 출생 기록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감을 잡은 것 같았어요. 사실 준호 오빠는 삼촌의 친자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젊을 때 다른 분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죠?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선희도 준호도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삼촌은 모든 걸 알면서도 오빠를 친아들처럼 키우신 거예요? 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거든요. 아버지 정말인가요? 준호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준호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진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군요. 저는 서재로 가서 금고를 열었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몇 가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호야. 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준호는 무너질 것처럼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 내 어머니와 결혼하면서 너도 내 아들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아버지, 가족이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책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리고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선희 씨, 당신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내 서류를 뒤지고 금고를 열려고 하는 것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가요? 재산 신탁 계약서입니다. 내 모든 재산은 이미 아들인 준호 앞으로 넘어가 있어요. 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촌과 제가 몇 달 전에 정리해둔 일이에요?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는 당신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게다가 저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진 빚들에 대한 연대 보증을 서명하셨죠? 결혼할 때 말이에요. 연대 보증이요? 네, 당신이 사인한 서류 중에 끼어 있었어요. 당신이 제 재산 서류에만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서명한 거죠. 선희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재산을 얻기는커녕 빚까지 떠안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심장약통을 꺼냈어요. 이 약 말이에요. 사실 제 심장병은 몇 년 전에 완치됐어요. 네. 일부러 약을 먹는 척했던 거예요. 당신이 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선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걸 깨달은 거죠. 당신은 제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지만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앞으로도 오래 살 수 있어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건가요? 그래. 선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사실 저는 선희를 만난 첫날부터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접근해 오는 게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장미와 함께 미리 준비를 해둔 거였죠. 그 낡은 봉투에도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당신이 제 금고를 노리고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일부러 넣어둔 가짜였죠. 선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거였거든요. 선희는 절규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영호 씨, 제발 한 번만.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과 저는 끝입니다. 선희가 나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준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친아들도 아니면서. 준호야, 일어나라. 저는 준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혈연이 뭐가 중요하냐. 지난 45년 동안 너는 내 아들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아버지, 오히려 고맙다. 내가 선의를 의심해줘서 말이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당했을지도 모르거든. 준호는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미도 다가와서 저희를 안아줬어요. 삼촌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더군. 그날 밤 준호와 장미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집 앞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순자의 사진을 무릎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었어. 하지만 잘 해결됐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사진을 스쳤어요. 마치 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우리 아들이 맞죠? 피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게 많다는 걸 말이에요. 선의를 통해서 사람의 속마음을 보는 법을 배웠고, 준호를 통해서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사람은 끝까지 배움을 멈추면 안 되는군. 이제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곁에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며칠 후 준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아버지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괜찮다. 오히려 내가 의심해줘서 다행이었어. 준호는 이제 예전과 달리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담스러워할 것도 없어졌으니까요. 장미도 자주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삼촌, 이제 정말 혼자 사실 거예요? 그래, 예전처럼 그래야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 하지만 속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니? 저는 이제 진짜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이가 바꿔놓은 집 앞물건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순자와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되찾았어요. 매일 밤 순자의 영정 앞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도 하루 잘 보냈어. 준호가 와서 저녁도 같이 먹고 갔어요. 대답은 없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아직 정신이 또렷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누군가 저를 속이려 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지금 저는 다시 혼자지만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가끔 경로당에도 나가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눕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부로 누군가를 믿지 않아요. 사람은 끝까지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도 70이 넘은 나이에 귀중한 교훈을 얻었으니까요.